시작하시면 됩니다. 또 새로운 경험을 또 맨날 절에를 소풍만 다니다가 제가 등산이 취미거든요. 그래서 등산 갔다 내려오게 되면 이제 절에 들렀다 오나 일만 하다 보니 이렇게 또 경험을 해보니까 또 새롭습니다. 경건해지는 이런 느낌이에요. 잠시 무슨 생각을 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참 느낌 좋았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지금 한참 꽃들이 많이 피고 또 겨울 철새는 가고 여름 철새가 또 올 때가 되었고요. 만물이 한참 소생할 때잖아요. 네, 그리고 곧 있으면 또 벚꽃 축제를 시작하게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지금 여기가 가덕도거든요. 네, 가덕도인데 이때가 언제냐면 2020년도 제가 그 이전에 가덕도를 여러 번 가기는 했었는데 그다지 뭐 특별한 감정은 느끼지는 못한 상태에서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정도였었거든요. 근데 이날 등산을 갔는데 이른 새벽에 올라갔다가 비 예보가 그날 없었는데 갑자기 쏟아지는 비였었거든요. 그때 그날 꽃비가 내린 거예요. 이 인도길에서. 그래서 이 아름다운 비 너무 예뻐가지고 그날 그 느낌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지금도 5년 동안 계속 가덕도를 열심히 지구장창 달리고 있는 중입니다. 멋지다. 그래서 이날 또 제가 새롭게 처음으로 본 게 있었거든요. 그게 뭐였냐면 양서류, 도롱뇽이었거든요. 그 도롱뇽을 접하고 이 꽃길을 접하기 시작하면서 가덕도를 새롭고 경험하게 되었고요. 거기서부터 이제 다른 여러 가지 가덕도를 하나하나 알아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요. 오늘 저를 소개할 장은 아시죠? 꽃. 무슨 꽃인지 감꽃입니다. 네. 제가 3가지 정도로 소개할 수가 있는데요. 이 감꽃 같은 경우에는 시골에서 가다 보니까 어린 날에 사실은 아주 시골 같은 경우에는 가게가 많이 없었잖아요. 그리고 그다지 부자가 아니었으면 막 군것질거리로 간식을 찾기 힘들었고요. 그럴 때 저희한테 유일하게 간식거리가 되어주었던 게 감꽃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른이 되어서 도예지에 왔을 때 제가 이렇게 이제 생태 활동을 하기 시작하면서 이제 닉네임을 하나 찾아야 된다. 이렇게 해서 제가 생각한 게 감꽃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감꽃 같은 경우에는 어린 시절의 추억도 있고 또 시골에 한 번씩 뭐 여름 휴가라든지 내려가게 되면 또 가을이 되면 빨갛게 익어갈 때 엄마나 아버지가 늘 익어가는 홍시가 매달려 있는 걸 그대로 두었다가 이제 딸이 내려갈 때 특별하게 하나 따서 선물해주는 그런 기억이 있어서 제가 감꽃으로 산 지가 20년입니다. 이 감꽃이 피기 시작하면요. 우리 아들은 저한테 감나무에 감꽃이 피면 엄마가 폈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우리 남편은 각시가 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서울에 있는 동부가요. 감꽃이 피기 시작하면 사진을 마당에 있는 감꽃 사진을 꼭 찍어서 보내주거든요. 보내주면서 우리 마당에 네가 폈다 이럽니다. 그래서 저한테는 이 감꽃이 굉장히 아련하면서도 즐거운 그런 기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 아시죠? 뭘까요? 지금 가덕도에도 5월달이 되면 한창 나올 거거든요. 해운대에서도 축제를 하고 장산에서도 축제를 하고 그쵸? 반딧불. 이 반딧불이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한테 꿈 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있을 것 같은데 없고 없을 것 같은데 있고 눈에 보이진 않지만 살아있는 것 같고 그래서 저는 이 반딧불이를 그냥 희망처럼 늘 앞으로도 계속 다른 사람들이나 아이들이 늘 함께 볼 수 있었으면 하는 이런 마음에서 다시 반딧불이라는 이름을 한번 칭해보기도 했었거든요. 그 감꽃이라는 이름은 학생들하고 활동할 때는 굉장히 어려운 단어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아이들한테 곤충으로 접근하기 시작하면서 반딧불이를 사용하게 되었었거든요. 그렇게 해서 아이들한테도 같이 꿈으로 다가갔으면 좋겠다 하는 이런 생각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도롱뇽.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우리 시골에는 남해거든요. 제 고향이 남해인데도
어린 시절 우리가 자랄 때는 도롱뇽인 줄은 몰랐어요. 그냥 어른들이 그냥 개구리가 울어도 맹꽁이, 개구리가 울어도 개구리, 두꺼비가 울어도 개구리. 그냥 모양만 보면 아 저건 두꺼비구나, 개구리구나, 도롱뇽이구나 이렇게 구분을 했는데, 근데 저희들이 그 웅덩이에 이렇게 산란을 하거나 거기서 살다 보니까 저희들이 그걸 쉽게 관찰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늘 교과서에서만 보던 걸 아까 그 벚꽃 꽃비가 내리던 그날 그 인도길에서 내려오는 길에 저희들이 산란을 한 모습을 보고 아 얘가 도롱뇽이구나 하는 걸 처음 알았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지금 제가 가덕도를 가게 된 계기가 바로 저 도롱뇽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로 저를 소개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은 가덕도의 생태 문화 가치에 대해서 함께 하게 될 습자세대의 중부사무국장 강성아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좀 저를 거창하게 소개한 건 아니죠. 네. 여기는 제가 지금 오늘 보여드릴 사진들은요 전부 다 가덕도의 모습들입니다. 그리고 제가 5년 동안 다니면서 찍었던 사진들이고요. 그래서 지금 이거 같은 이 사진은 연대봉에서 지금 우리 가덕도 하면은 제일 먼저 떠오르는 거 신공항이죠. 그래서 바로 여기에서부터요. 여기가 지금 북수봉이거든요. 여기에서 여기 이 마을하고 여기 너머에도 마을이 하나 숨어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도 마을이 있는데 여기까지가 전체적으로 다 사라지면서 공항이 들어올 자리입니다. 그래서 제가 해마다 1월 1일 연초가 된 1월 1일 날 첫날 새벽에 해맞이를 올라가거든요. 연대복으로. 이것도 제가 5년차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1월 1일 때마다 사진을 찍고 제가 사계절 변화를 계속 이 장소에서 같은 장소에서 담으려고 하는데 그거는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1월 1일 2025년도 1월 1일이고 이건 2024년도 1월 1일입니다. 그리고 2023년도의 봄의 모습이에요. 네, 그리고 이거는 여름 새싹이 막 올라오고 한참 푸르를 때 모습을 제가 담았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가덕도에 여기 지금 우리가 사라질 위기에 처해 있는 거기에 대해서 오늘 선생님들 같이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거는 항공사진이에요. 네. 멋지죠? 어떤 사람은 여기 이 모습을 보고 삼각형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요. 거북이등처럼 엎드려 있다 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네. 근데 지금 여기가 얼마나 많은 문화적 가치들이 담겨져 있냐면요. 우리가 쉽게 봤을 때는 그냥 산이고 마을이고 이렇잖아요. 근데 우리가 가덕도 신공항 건설 예정지라고 들어가도 사실은 별 느낌이 없어요. 아 그냥 여기에 공항이 들어오는구나 이런 느낌인데 가덕도 같은 경우에는요. 우리가 진짜 한 발짝 더 들어갈수록 정말 안타까운 곳입니다. 이걸 가덕도동 같은 경우에는 우리 행정구역 있죠. 행정동 지금 이게 전체 가덕도 모습은 아니고요. 여기가 지금 북수동 일대에서 사라질 모습이고 지금 여기 위로도 다 가덕도거든요. 이 전체 면적이 22km 정도가 돼요. 그럼 부산시에서는 영도보다도 크고 우리 강서구에서는 따지면 예전에는 강서구 자체가 다 섬이었거든요. 섬이었는데 명지도 대저도 이렇게 할 때 그 대저가 강서구 일대에서 반 이상을 차지하거든요. 근데 거기보다 조금은 작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도 여기가 22km 면적이면 작은 면적이 큰 면적은 아니거든요. 영도보다는 크다라고 이야기해도 우리가 22km 거리를 쟀을 때는 정말 얼마 되지 않는 한 버스로 승용차를 이용을 하게 되면 한 30분, 40분 정도? 그 정도면 마을을 한 바퀴를 다 돌 수 있는 그런 정도인데 여기에 어마어마한 자원들이 숨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전체를 가덕도동이라고 하는데 이 전체 가덕도동 안에 법정동이 5개가 들어있어요.
천성동, 선북동, 율차동, 대항동, 동성동 이렇게 해서 5개가 들어있는데 지금 여기에 신공항이 들어올 일자리가 여기가 대항마을이라고 하고 요 건너편이 새바지라고 하거든요. 예, 새바람이 많이 분다 해서 새바지라고 하는데 가덕도 같은 경우에는 새바지가 2군데가 있어요. 여기 대항 새바지가 있고 동서 새바지가 있거든요. 근데 이 신공항 건설이 들어오는 장소가 대항 새바지입니다. 그렇게 하고 여기 지금 이 조그맣게 보이는 항이 외양포 항인데 이렇게 3개의 마을을 포함을 해서 여기를 대항동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 여기가 들어있는 이 대항동에 대해서 오늘 이렇게 본다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럼 여기 어떤 것들이 있나 보시면요. 엄청나죠? 이름만 하나하나 살펴봐도 가덕도 등대가 있고요. 이 등대가 일제강점기에 우리 한일합병이 1910년도에 되거든요. 이게 14년도에 만들어집니다. 그럼 우리가 지금 25년도, 100년이 넘은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리고 동백군락이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지금 우리 가덕도 신공항 하면 계속 동백군락을 이야기하죠. 백년숲 하나. 그 동백군락이 이 안에 있고요. 그리고 또 부원들이라는 대청이 있습니다. 그리고 외양포 아까 말씀드렸던 마을, 뭐 말길, 하얗고, 간척소, 산악고리, 인공농물, 대항새바지 아까 이야기했던 거. 이 공간 안에만 해도요. 신석기 대청이 2개가 들어있어요. 마을 안에. 그러니까 이 22km를 잘라도 여기가 10km라고만 생각을 해도 이 10km 내에 이만큼이 들어있던 거예요. 그러면 이 마을이 전체가 다 사라진다고 생각했을 경우에 이 자원들이 다 없어지고 마는 거죠. 얼마나 안타까운 곳이에요. 그래서 가덕도가 그래서 아프다라는 이야기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마을 같은 경우에는 사실 토진지라든지 이런 거 생각하면 일본에서 만들어진 거라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크게 관심이 없었거든요. 계속 외민되어 왔던 거. 그래서 가덕도를 부를 때 잊혀진 섬, 뭐 시간이 멈춘 섬, 뭐 흐르는 섬 이렇게 해서 앞에 수식어가 굉장히 많이 붙는 섬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사실 우리는 역사를 미래의 역사도 있고 과거의 역사도 있고 또 자랑스러운 역사도 있고 부끄러운 역사도 있고 근데 그거는 모두 다 우리가 기억하고 안고 가야 될 모든 역사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게 맞다고도 생각하고요. 그래서 이런 흔적들이 계속 남아 있어야만 우리가 또 그 역사를 앞으로도 기억하고 접근해 갈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가덕도는 꼭 지켜줘야 된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이 조용한 마을에요. 이제 일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1904년이 되면서 여기 지붕들 혹시 보이죠? 혹시 다른 느낌 없습니까? 뭐 이렇게 공통점이라든지 이런 거. 이것도 지금 한 가구, 이것도 한 가구, 이것도 한 가구거든요. 근데 이거는 좀 다르다 치더라도 지붕 색깔이 다르죠. 네. 지붕 색깔이 다르고, 네. 이거 같은 경우에는요. 왜냐하면 한 지붕 옛날에 우리 그 일요일 드라마에 한지붕 세가족들을 보셨죠? 그 한가족 세가족에 보면 세대로 사는 사람들이 세가족이어가 세가족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여기도 한지붕 2가족. 여기도 한지붕 2가족. 네. 여기 그렇게 되어 있고 한지붕 4가족인 것도 있어요. 네. 이렇게 해서 이 마을이 원래는 여기가 양총허시라는 그 집성촌이 살고 있었거든요. 이 살고 있었는데 여기에 우리나라의 언제 1904년도에 러일전쟁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죠? 그래서 대한제국에서는 러일전쟁이 일어나려고 할 때 러시아와 일본 사이에서 중립을 선언해요. 대한제국은. 근데 실패로 돌아가죠. 그러면서 일본에서 원래 전쟁을 시작하게 되면요. 선전포고를 먼저 합니다. 아, 내가 우리나라가 매달 며칠 몇 시에 공격을 시작을 하겠다. 그렇게 하면 그쪽에서도 대비를 하거든요. 근데 일본에서는 러일전쟁 때 러시아에 공격을 하는데 선전포고 없이 공격을 했어요. 그러면서 러일전쟁이 일어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그 러일전쟁을 대비하기 위해서 우리나라 더군다나 이 외양포에다가 포진지를 만들게 돼요.
근데 이 외양포에서 포진지를 만들게 되는데 이 포진지를 만들게 되는데 이 포진지를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여기가 제초로 들어오게 됩니다. 가구들 많죠. 여기 집 보면 이렇게 이 지붕 색깔 다르죠. 여기 지붕 색깔 다르죠. 이 지붕이 이 집 크기가 다르다라는 이야기예요. 한 지붕 2가족인지까 한 지붕 4가족인지까 한 지붕 3가족인지가 집 크기가 다르다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일본이 들어오면서 그 양촌 허씨를 쫓아내고 여기에다가 병령을 설치를 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군막사가 되는 겁니다. 여기가 군막사가 되는데 이 군막사가 들어오면서 여기에 병원도 들어오고요, 위병소도 들어오고, 뭐 사령관집도 들어오고, 하사관도 들어오고, 병사의 집도 들어오고, 이렇게 해서 이 마을이 다시 만들어지게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 마을 전체를 지금 조망할 수 있는데, 지금 바로 여기 보이는 데가 아까 그 문제에 말씀드렸던 포진지 자리입니다. 그래서 이걸 전체로 볼 수 있는데, 이 포진지 자리에서 지금 이 2개 보이죠, 이거? 네, 이 2개 보이는 게 포진지라는 말은 포자를 설치를 했다. 그래서 포진지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지금 이 보이는 게 포자를 설치했던 자리입니다. 그래서 포자를 셀 때는 문으로 세거든요. 우리 뭐 사과를 셀 때는 하나, 뭐 사람을 셀 때는 한 사람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포를 셀 때는 1문, 2문, 3문, 4문 이렇게 세거든요. 예, 그렇게 해서 여기에다가 각각 2개씩 여기 2개, 여기 2개, 여기 2개 이렇게 해서 총 6문을 설치하게 되고요. 지금 이 동그랗게 보이는 거 있죠? 이게 언덕처럼 이 언덕처럼 보이는 게 단약고거든요. 예, 단약고고 이 2개 보이는 게 은폐막사입니다. 은폐막사. 그래서 이 마을에, 이 조그만 마을에 이 포진지가 들어오면서 은폐막사 2개, 단약고가 하나, 둘, 지금 이 안 보이는 이 부분에 나무 밑에도 단약고거든요. 그래서 단약고가 3개가 들어오고 포자 자리가 총 6문이 들어옵니다. 네. 그리고 여기 바로 앞에가 화장실이거든요. 공동 화장실. 이 군인들이 사용을 하면서 전체적으로 같이 사용해야 되는 공동 화장실이 여기 있고요. 네. 그래서 이 마을을 전체로 봤을 때 여기에 서게 되면 우리가 정면으로 봤을 때 정면으로 보이는 데가 거제도예요. 그리고 왼쪽으로 보게 돼, 거제도에서 왼쪽으로 보게 되면은 이제 대한해협이 되는 겁니다. 대한해협은 이제 대마도가 가까이 있다는 뜻이고요. 가까이에 있고요. 그리고 오른쪽으로 보면은 진해만이 있죠. 네, 그렇게 해서 여기 딱 그 중심부에 가덕도가 들어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 어떻게 일본이 들어올 수 있게 되었더냐? 강제로 침탈당했을까요? 우리 보통 한일합병되고 나서 이후에 전부 다 강제로 침탈당하거나 강제로 체결됐으니까. 근데 한일의정서는 합법적으로 체결이 됩니다. 이 일본도 합법적으로 여기 가덕도에 들어오게 돼요. 근데 한일의정서 자체도 강제였습니다. 그 1903년도에 러일 전쟁이 일었던 그 준비를 하면서 우리 대한제국에서는 중립을 선언했다고 했잖아요. 그게 실패되면서 일본에서 1903년에 강제로 한일의정서라는 걸 체결하려고 하는데 실패를 하죠. 그렇게 해서 1904년도 2월 23일 날 한일의정서를 강제로 체결을 하는데 그 한일의정서 안에 어떤 내용이 들어있냐면은 유사시에 대한제국의 땅을 우리가 필요할 때에 언제든지 1000만 평이든 얼마든지 우리가 사용할 수 있다라는 항목을 그 한일의정서에 집어넣게 돼요. 그러면서 그 일부 그 한일의정서 내용에 들어있는 장소가 바로 이 가덕도가 같이 포함이 된 겁니다. 그 중에 한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 포진지가 들어오면서 이게 지금 네. 이게 사령부 발상지지라는 표지석이거든요. 이 표지석이 1936년에 만들어집니다. 이게 왜 표진지가 있다 하는 걸 알 수 있냐면 이 사령부 발상지지라는 표지석이 그 증거가 되는 거예요. 이 증거가 되는데 이 증거가 처음에
일본이 우리나라의 그 가덕도에 1903년도에 한일의 정서라는 걸 체결하면서 1904년도에 가덕도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1945년 1941년부터 45년도까지 태평양 전쟁이 또 일어나게 되죠. 그 태평양 전쟁 45년 말 그 태평양 전쟁 말기까지 가덕도에 일본 군대가 계속 주둔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 작은 이 좁은 땅에 주변에 온 일본 군인들만 있었으니까 주민들은 어떻게 써요? 네. 우리는 생각만 해도 두려운데 그 옆에서 사는 사람들이 그 두려움보다는 전부 다 어떻게 다 일본에 종사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뭐 어업을 해서도 뭐 어업을 하는 것도 거기에 바쳐야 되는 상황이었고 이런 상황이었죠. 그렇게 해서 이걸 증거로 이걸 확인할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 포자 자리가 아까 거기 표 주변에 거제도도 있다 했잖아요. 근데 이 표를 설치를 했는데 이렇게 어떻게 회전형으로 설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주변이 전부 다 산인데 이 표를 설치를 했으면 표를 여기서 썼을까요? 안 썼을까요? 썼을까요? 대비만 했어요. 왜냐하면 늘 전쟁을 여기에서 안 했거든요. 네. 여기서 안 했고 여기에다가 할 수밖에 없었던 거는 우리나라 남해안으로 들어오는 길목이 예전에는 다 전쟁을 할 때는 어떻게 땅덩어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전쟁을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백길로 갈 때에도 이 남해안을 지나갈 때 가덕도를 지나갈 수밖에 없는, 그래서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여기 가덕도가 교두부가 될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래서 여기서 포는 한 번도 쏘지는 않았습니다. 대비만 했는데 지금 우리나라 선생님들, 혹시 남자 선생님들 군대 다녀오셨잖아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포가 55mm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에 설치되어 있는 이 포가 280mm입니다. 어마어마하죠. 세계에서도 가장 큰 그 280mm를 여기에다가 설치를 한 거예요. 6개를 설치를 해서 이게 전부 다 회전형입니다. 회전형인데다가 앞뒤로 산이 감추고 있으니까 사방이 안 보일 거잖아요. 사방이 안 보이니까 그럼 적이 들어온다.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간척소라는 걸 설치를 하게 됩니다. 또 간척소가 하나만 아니고요. 그 주변을 둘러서 간척소를 3개를 설치해요. 봉우리마다 각각 하나씩. 그렇게 해서 다른 데서 이제 배에서 적이 들어오게 되면 이제 간척소에서 먼저 간척을 해서 여기에다가 교신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저희들은 사실 여자들은 군대를 안 갔다 와서 잘 몰라요. 근데 여기에서 포를 사용하고 이러는 사람들은 대부분이 이때 당시에 사병이었을까요? 대부분이 장교, 장교급인 사람들이, 높은 사람들이 여기에서 그걸 조정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걸어 다녔을까요? 간척소를 갈 때. 말을 직접 타고 집차나 타고 다니고 올 때는 말을 타고 다녔어요. 그래서 가덕도에는 가면 간척소까지 가는 길을 말을 타고, 일본 장교가 말을 타고 다녔다 해서 말길이라고 해요. 그래서 말길이라는 게 있고요. 그래서 근데 이 표가 또 280mm 6탄포를 여기에 설치를 했는데 산을 넘어가려고 하니까 직사포를 쏘게 되면 바로 직진으로 가잖아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곡사포를 또 설치를 합니다. 그래서 이 포가 곡사포에다가 360도 회전형에다가 7km, 사정거리가 7km예요. 그러면 여기 가덕도가 22km이면 그럼 이 안에 있는 게 2, 3km 정도잖아요. 근데 가덕도에 혹시 거제도 가신 분 계시죠? 가보신 분. 거가대교 있는 데까지가 여기 외항포 여기에서 봤을 때가 7km 남짓 거리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포를 쏘게 되면 거가대교까지 가는 거리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 걸 설치를 해놓고 있었으니까
근데 병사들이 우리는 모든 걸 다 추측을 해갑니다. 그죠?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기록이라든지 이런 걸 일본에서 다 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알 수가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이후에 또 더군다나 여기 포진지 같은 내용은 일본 사람 전부 다 일본 문화예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아무것도 알고 있는 게 없었어요. 근데 이걸 어떻게 알아가냐면 일본에서 문화를 개방할 때가 있어요. 공개를 할 때가 있습니다. 50년에 한 번, 뭐 100년에 한 번, 150년에 한 번. 이렇게 공개를 할 때 우리나라 학자들이 일본에서 우리 포진지에 대해서 이렇게 공개를 할 거다. 그러면 대한민국에서 뭐 미국에서 뭐 어디에서 전부 다 참여할 사람들은 참여해라. 이렇게 해서 우리나라 학자들이나 교수들이 가서 그날 50년대 어느 정도 공개를 해주면 그 내용을 가지고 오고요. 또 100년이 되면 또 어느 정도 가지고 오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알게 된 내용들이에요. 근데 지금까지 이 인연수에 대해서는 한 번도 공개된 적이 없었거든요. 근데 그걸 그동안에 우리가 추측해온 게 있습니다. 옛날에는 우리가 지금은 우리가 수도를 다 사용을 하는데 예전에는 어느 마을에 가면 우물이 다 있었잖아요. 그 우물을 사용할 때 그 마을의 우물을 사용하는 인연수, 우물 하나에 사용하는 인원수가 몇 명이나 되니까 그걸로 추정을 해서 군대가 몇 명 정도가 여기에 군인이 주둔을 하고 있었구나를 추측을 했는데 여기 가덕도에 이 우물이요 몇 개? 처음에 사람들이 찾아낸 건 5개였는데 8개까지 찾았습니다. 그러니까 한 개에 70명으로 기준으로 잡았을 때 8개면 560명 정도. 그래서 560명이 많다 하면 한 40여 50명으로 기준을 했을 때 한 300에서 400명 정도 주둔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또 더 웃긴 거는 여기에다가 1904년도에 포진지를 만들었는데 르일 전쟁에서 일본이 이기잖아요. 그러면서 여기에 군대가 필요 없어지게 된 거예요. 필요 없어지게 되니까 여기서 일본은 또 이전을 합니다. 마산으로 이전을 했다가 진해로 이전을 했다가 그렇게 이전을 하면서 여기에는 100명에서 200명 정도만 남겨놓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우물이 지금 8개가 있고요. 이거는 공동 화장실. 네. 근데 또 가덕도 재밌는 게 있습니다. 이 공동 화장실 앞에 딱 서면 또 출신이 나옵니다. 군대에 다녀오신 분들, 남자분들 출신이 여기에서 또 나오고요. 또 우리 요즘에는 국민학교를 뭐라고 이야기해요? 초등학교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초등학교 출신과 국민학교 출신이 또 여기에서 나옵니다. 왜냐하면 요즘 초등학교는 전부 다 수세식에다가 문이 다 달려 있잖아요. 근데 여기는 정신으로 세면에다가 여기 지금은 뚫려 있지만 앞에는 늘판이라든지 다 있긴 있었겠죠. 있었겠지만 여기에 남자가 볼일 보는 서서 볼일 보는 여자 화장실은 요즘에는 찾아볼 수가 없잖아요. 근데 예전에 우리가 국민학교 다닐 때는 남자 여자 공동으로 같이 썼죠. 그래서 우리가 딱 보면은 우리 국민학교 때 화장실이네. 네. 군대에 군대 가면 지금도 일해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네. 초등학생들은 상상할 수도 없는. 근데 이 화장실만 해도 가덕도에 곳곳에 있어요. 지금 이 작은 아까 그 보여줬던 그 마을 안에 어느 가정집 바로 앞에 하나 있는 게 있고요. 또 좀 건너서 제가 본 것만 해도 한 3개 정도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군인들이 같이 사용을 했다 해도 화장실 개수라든지 우물이라든지 이것만 봤을 때도 군대가 그만큼 많은 인원수가 주둔하고 있었을 것이다 하는 걸 추측할 수가 있죠. 그래서 아까 그 산이 올라가는 길이 국수봉이라고 이야기했고요. 간척소 가는 길입니다. 네, 국수봉이 간척소 가는 길이고요. 네, 간척소 가는 길에서 우리가 멀리서 이 마을 전체를 조망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시각대별로 네, 같은 느낌, 다른 느낌. 같은 장소 같은 장소인데 느낌은 다 다르죠. 해가 들어올 때와 해가 들어올 때. 네. 이게 바로 말길입니다. 군이 말을 타고 다녔다 해서 말길. 근데요,
간척소까지 가는데 간척소에 있는 사람이 반복으로 왔다 갔다 할 수 없잖아요. 거기서 식사도 해야 되잖아요. 뭐 그리고 또 뭐 다른 재료라든지 뭐 이런 것도 가지고 올라갔을 거고, 그리고 말을 탄 사람들이 올라가는 사람만 있지는 않았을 거잖아요. 올라가는 사람, 내려오는 사람. 그래서 말을 하나가 이렇게 말을 타고 내려올 경우 같으면 이렇게 마주치게 되면 안 되니까 이 길을 갈지자로 만들었거든요. 갈지자로 지그재그로 해서 만들었는데, 밑에 오는 사람이 올라가는 사람이 내려오는 사람이 보일 수 있게끔, 내려오는 사람이 올라오는 사람이 보일 수 있게끔 이렇게 해서 먼저 여기에 도착하는 사람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네. 우리 지금은 교차로 같은 이런 그런 장소까지 이렇게 코너에 다 만들어 놨습니다. 정말 치밀하게 만들었던 거죠. 네. 그런데 이게 지금 2020, 0009 되어 있죠. 이게 우리 국가산림문화자산 제2020년도에 9호로 지정되었다라는 이야기인데요. 여기가 2020년도에 우리나라 그 문화재가 있죠. 문화재가 있고 국가유산청에서 문화재를 지정하는 게 있고 산림청에서 문화재를 지정하는 게 있거든요. 지금 여기 같은 경우에는 국가산림문화자산은 산림청에서 지정하는 거예요. 이날 산림청에서 지정한 데가 딱 부산에서 2군데가 있습니다. 네, 여기가 계정에 있는, 계정동에 있는 해화나무거든요. 팔레트. 그 팔레트가 마을 안에 들어가면, 지금 여기 같은 경우에 마을 축제도 하고 하거든요. 그 팔레트가 하나가 들어갔고요. 아까 이 말길이 지금 올라가는 이 말길이거든요. 여기가 간척소. 간척소에서 이렇게 다시 여기가 간척소, 여기 올라가면 이제 산악고루까지 쭉 가서 마을을 이렇게 한 바퀴 돌아서 내려오게끔 되어 있거든요. 여기 이 두 개가 문화자산으로 등록되어 있는데, 여기도 등록이 되자마자 우리 특별법이 통과되는 거죠. 가덕도 신공항 건설 특별법이 만들어지게 되면서 완전히 물거품이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여기도 똑같이 다 일본에 의해서 만들어지기는 했지만 누가 만들었다? 그 노역은 누가 했다? 그렇죠. 전부 다 이때 당시는 우리 대한제국 조선인들이 다 했던 거죠. 그래서 여기는 우리 우리 선조들의 애환과 고통, 눈물 이렇게 다 포함되어 있는 그런 곳이 인공동굴에 한번 가봤거든요. 거기서 눈물이 날 뻔했어요. 그렇죠. 설명을 듣고. 그러니까 그런 걸 다 품고 있는 데가 가덕도예요. 어떤 사람이 이 가덕도를 뭐라고 표현을 했냐면요, 작은 조선이라고 표현한 사람도 있었어요. 왜냐하면 여기가 지금 저는 일제강점기를 먼저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그 이전에 이후에 다시 흘러가게 되면 다른 이야기도 나오겠지만 선사시대 유적이 가덕도에서 3개가 발굴이 돼요. 장항유적지라고 있거든요. 장항유적지는 이제 여기 건설지에 포함은 되어 있진 않은데 우리나라 그 매장문화 전체가 가덕도에서 다 나왔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세계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인골이 발굴된 데가 33개인가 이렇거든요. 그런데 가덕도에서만 48개인가 발굴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전체를 포함했을 때보다 가덕도에서 더 많이 발굴이 된 거죠. 근데 어떻다? 강서구에서는 관심이 없다. 그래서 그 간척소 토진지가 만들어지면서 토진지만 만들어진 게 아니고 그 주변에 배후단지도 만들어지게 되죠. 아까 간척소가 3개 필요했던 것처럼 탄약이나 하얗고도 보관하는 장소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여기 하얗고가 다시 만들어집니다. 하얗고가 멀리 떨어져 있는 이유는요, 왜일까요? 폭발이. 그렇죠. 공격을 당했을 때 바로 폭발하면 안 되니까 멀리 떨어져 있게끔 그렇게 해서 하얗고가 만들어졌고요. 여기 바로 간척소 모습입니다. 이런 간척소가 각각이 다른 모습으로 그 장소에 3개가 있어요. 이거는 원형은 거의 원형이라고 보시면 돼요. 위에 덮개라든지 이런 것만 사라졌지 이런 건 다 원형 그대로거든요.
산악보루까지. 그렇게 한 바퀴 돌아오게 되면 대학마을로 내려오게 됩니다. 네, 여기가 바로 인공동굴. 네, 여기 대학마을에도요, 인공동굴이 지금 여기에서는 보이는 것만 하면 3개인데, 아까 선생님 가셨을 때 거기에서 말씀 들으셨다, 설명 들으셨다 하면 아마 분명히 5개라고 설명을, 안내를 받으셨을 거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더 넘어가게 되면 8개가 더 있어요. 8개가 더 있고, 아까 그 3가지 마을이라는 곳에도 5개가 더 있거든요. 그게 그 작은 섬에 이렇게 산을 삥 둘러서 동굴을 다 판 거예요. 근데 이 동굴을 팔 때는 어떻게? 토진지는 토를 쏘기 위해서 설치를 했다 하면, 인공동굴은 바로 내가 질 경우에, 적이 왔을 경우에 바로 죽을 때까지 싸우겠다는 그런 의지로 동굴을 판 거예요. 그래서 인공동굴은 자연동굴이 아니라 사람이 만든 동굴이다. 누가? 우리나라 선조들이. 네, 이렇게 해서 마을들이 다 만들어져 있고요. 여기 지금 보이죠? 이 벚꽃. 이거 봄에 찍었는데, 이 마을이 진짜 신기한 게, 저도 그렇게 가덕도를 다니면서도 여기가 초등학교 부지라는 걸 벚꽃이 피고야 알았어요. 왜냐하면 꽃이 안 피고 늘 멀리서 보니까 안에까지 들어가 보지를 못하니까, 그냥 이 마을만 있다고 생각했는데, 초등학교가 배교가 하나 있었더라고요. 근데 이 배교에서 선거가 있다. 대통령 유세를 한다, 국회의원 유세를 한다, 이래서 왜 그때 당시 옛날에 여기서 다 이루어졌더라고요. 근데 여기가 배총이 발굴된 자리입니다. 그래서 아까 그 배총이 지금 3개가 있다 했잖아요. 그 중에 여기가 하나가 있는 곳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이 것들을 전부 다 역사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아까 이야기한 꽃이 피어야 비로소 보이는 것들. 네, 그리고 가족도 같은 경우에는 마음으로 보지 않으면 또 잘 보이지를 않아요. 네. 생일이 같다. 뭔 뜻일까요? 가덕도에는 생일이 같은 사람이 많습니다. 쌍둥이겠죠. 쌍둥이요? 아들이 많이 태어났겠다. 네, 이유가 있습니다. 여기가 가덕도 특성상 어디? 섬에는 종사하는 업종이 뭐다? 배 타는 사람. 네, 배 타는 사람들이 한꺼번에 나갔다가 그죠? 한꺼번에 나갔다가 한꺼번에 들어옵니다. 네, 그래서 같은 날 생일인 사람이 많다. 네, 그리고 집집마다 배가 그쳐. 부자죠. 이 집집마다 배가 그치더라는 말은요, 가덕도에 다리가 생겨서 육지화된 지가 얼마 안 됐어요. 2010년도에 거가대교가 생기거든요. 그 이전에는 전부 다 배로 다녔어요. 그러면 가덕도에 있는 젊은 사람들은 전부 다 어업을 했을까요? 거기서도 직장을 다닌 사람이 있습니다. 같은 강수기니까 용원이라든지 진해라든지. 그럼 이 사람들 어떻게 해요? 배 타고 출퇴근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도선 시간을 맞추려고 하니까 띄엄띄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집집마다 종사하는 어업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배가 따로 있었고요. 출퇴근용 배가 따로 있었다. 네. 근데 이것도 언제 이야기냐면 신앙이 들이오기 전에 이야기입니다. 가덕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다 부자잖아요. 근데 이때 전부 다 보상으로 해서 다 보상이 끝난 상황이고요. 가덕도에는 가면 어업을 누구나 할 수 있게끔 되어 있거든요. 사실은 다른 지역의 섬마을에는 가면 어촌계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어촌계에서 그걸 관리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뭐 미역이나 조개나 이런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없거든요. 근데 가덕도에는 어느 누구라도 할 수 있는 이유가 신앙만이 들어오면서 전부 다 보상을 다 받았기 때문에. 근데 그 보상을 받으면서 그 자리만 보상을 받은 게 아니라 그 이후에 신앙이 들어오고 나니까 어떻게 어업도 멀리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섬에는 누가 산다? 연세 많으신 분들. 연세 많으신 분들이 사니까
배를 타다 보니까 그만큼 위험하고 이러다 보니까 멀리까지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배도 팔아버리고 또 농사를 지을 수가 없죠. 그래서 있는 놈도 보상해준다 할 때 다 팔아버리고 이렇게 해서 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30%가 안 돼요. 거의 다 지금 살고 있는 원주민들은 대부분이 가지고 있는 게 자기 집 한 채, 그리고 앞에 있는 텃밭 정도. 네, 그리고 그 외의 사람들은 전부 다 외지입니다. 네, 그래서 개발하기가 굉장히 쉽죠. 왜냐? 외지인들은 그 개발 목적으로 다 들어왔으니까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 무언너리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 무언너리라는 곳도 선사시대 폐총. 네, 그래서 여기가 선사시대 폐총이고요. 지금 여기도 결국에 신공항 안에 들어가는 장소입니다. 예쁘죠? 여기가 사령관지. 네. 근데 이 마을이 1904년부터부터 1945년도까지 일본이 주둔을 하면서 군대가 떠났습니다. 집이 비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지금은 들어가가 살고 있습니다. 어떻게 들어갔을까요? 근데 여기에서 양촌허 씨가 64가구가 그 전에 살고 있었거든요. 이 사람들이 한일 여정서에 의해서 토지 강제 수용이 되면서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그냥 나간 게 아니라 일본에서는 여기를 샀다고 합니다. 샀다고 해요. 우리는 합법적으로 들어와서 이 땅을 돈을 주고 사고 들어왔다 이러는데 산 거는 맞아요. 왜냐하면 살고 있는 사람들을 내보낼 때 돈을 줬거든요. 근데 이 돈을 얼마를 줬냐면 한 평에 1,000원이면 100원만 준 겁니다. 100원만 준 거고요. 이 100원도 빨리 주지 않았어요. 한참 후에 그것도 주민들이 달라 이렇게 해가지고 간신히 받은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일본에서 왜 우리 그 위안부 그 할머니들한테도 계속 돈을 줬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거와 같은 거예요. 우리가 돈을 줘서 우리는 강제로 침탈한 게 아니다. 돈을 주고 샀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금액에 대한 차이 문제는 굉장히 크죠. 그리고 또 나가고 싶지 않은데 강제로 수용됐으니까 억지로 나갈 수밖에 없었던. 근데 그 사람들이 일본이 다 떠나고 나니까 이 집이 비었어요. 군 막사로 사용됐다 보니까 비었는데 사람들이 들어오려고 하는데 내 집이어도 내 집이 아니에요. 들어올 수가 없어. 그리고 이미 돈을 받은 거기 때문에 주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재산권이. 그러다 보니까 여기를 강서구에서 제비뽑기를 합니다. 들어갈 사람들은. 제비뽑기를 해서 1번 뽑으면 저 집, 2번 뽑으면 저 집 이렇게 해갖고 들어가게 했던데 병사의 그 사령관 집은 다른 집들보다 넓고 또 병원이나 이런 집들은 또 조금 넓고 또 이렇게 좀 낮은 사람들이 산 데는 한꺼번에 많이 수용대가 사다 보니까 더 넓고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두 집을 자르기 시작했어요. 잘라서 한 집, 잘라서 한 집 이러다 보니까 2가구가 들어가고 4가구가 들어가고 그렇게 했는데 처음부터 지붕 색깔이 달랐을까요? 그쵸? 근데 어떻게 바뀌기 시작했을까요? 지붕 색깔이? 권리 주장한다고. 권리 주장한다고요? 여기 이 마을이 자기 개인의 소유 땅이 아니에요. 내가 들어가기는 했지만 내 집은 아닙니다. 내가 의탁은 하고 있지만 국가 땅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매양포를 가게 되면은 전부 다 동백이든 어디든 우리가 조금씩 들어가게 되면 우리가 전부 다 아주 조금씩 법을 위반하고 저기를 들어가는 거예요. 왜냐? 민간인 출입금지 구역이니까. 네. 근데 여기에 지붕 색깔이 바뀌기 시작한 건요. 좀 이런 자식들은 빨리 나가서 돈을 벌었을 거고, 그리고 또 효자인 자식이 있을 거고, 또 아닌 자식도 있을 거고, 이렇게 해서 돈이 있는 사람들은 지분 계량을 하기 시작하면서 색깔이 바뀌기 시작한 거예요. 네. 그게 조금 일찍 바꾼 사람, 뒤에 바꾼 사람 이러면서 각각이 똑같이 안 바꾸고 자기 지분만 계량을 하다 보니까 색깔이 달라지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이 마을이 국가 땅이라고 했잖아요. 네. 나갈 수는 있어도 들어올 수는 없는 거.
네. 그래서 지금은 많은 변화를 가져왔는데 2020년이 되면서 여기도 격변하기 시작을 합니다. 강서구에서 여기에다가 관광단지를 만들거든요. 도로를 닦고 수국단지를 만들고 이렇게 하면서 여기 집들도 좀 변화를 가지기 시작했거든요. 원래 여기에서는 불이 났을 경우에는 무조건 나가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집을 수리를 하되 지붕 계량 정도만 수리할 수 있고, 그리고 외부를 고치더라도 1mm라도 더 물러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붕 계량 정도만 하고 살았는데 지금은 이제 많은 형태들이 바뀌었고요. 이게 원래 이게 원지붕이거든요. 일본 가옥. 네. 일본 가옥이고, 원래 이렇게 양철도 떼고 여기에 눈썹 지붕. 원래는 이 모습이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사람 살면서 조금씩 개량을 하다 보니까 현대식으로 많이 바뀌어 있고, 지금은 이제 안에 들어가면 거의 현대식화되어 있는 데가 많거든요. 네. 그래도 아직까지는 이런 데가 없다. 네. 일제강점기에 이후에 우리나라에서 이게 일본에 대한 침탈당하고 이런 흔적들이 그대로 남아있는 데는 그 어디에도 없어요. 왜냐하면 군산이든 어디든 이런 지역들이 있다 치더라도 이미 그런 데는 무슨 뭐 분화원을 만들고 가게를 하고 막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렇게 민간인이 그냥 원래의 집으로 이렇게 생활하고 있는 곳은 잘 없거든요. 그래서 이 마을에는 들어가면요 2층이 없습니다. 왜냐? 집을 신축을 할 수가 없으니까 있는 집을 위해서 그대로 유지하다 보니까 더 올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2층이 없고요. 근데 2층이 없는데 감옥은 또 있었습니다. 왜냐? 일본 군인들이 있다 보니까 집에 가고 싶을 때 말 때 거기에 종사하고 일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또 우리나라 사람이었을 거잖아요. 화풀이를 얼마나 많이 했겠어요. 그래서 마을의 역사는요, 또 큰 나무들로 인해서 알 수 있는 것도 있거든요. 100년 됐다, 200년 됐다, 막 이러는 걸 나무들로 볼 수 있는데, 지금 여기 있는 이 나무도 이 마을과 나이가 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 마을보다 여기 마을보다는 훨씬 더 오래됐을 거라는 거죠. 여기가 지금 수로도 전부 다 일본에 의해서 다 만들어졌거든요. 근데 일본이 이 나무를 심지는 않았을 거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집성촌에 양촌허 씨가 살고 있을 때부터 이 나무가 있었다 쳐도 100년이 넘은 거고, 일본인이 심었다 해도 100년이 넘은 거고, 이 나무 하나로 봐도 이 마을의 역사를 알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가덕도에 가면 이 마을에 이 나무만 있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이거 살구나무거든요. 네, 살구나무가 4월, 5월이 되면 꽃이 필 건데, 이 살구나무가 이 집 주인이 태어났을 때부터 이 나무가 있었다 하더라고요. 그게 아버지한테 들었던 이야기가 아버지가 100년 전에 그 할아버지 때에 심었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 나무는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아까 생일이 같다, 뭐 같다 이렇게 종사하시는 분들이 다 배로 나가니까 그냥 이렇게 그 섬에서는 늘 그 위험이 따르고 하니까는 늘 마을 제사를 지냈을 거잖아요. 그래서 단상제를 여기서 지낸 거예요. 오래되고, 네, 염음이 있고 이런 장소. 네. 그래서 이 나무가 여기 이 장소에도 이렇게 큰 나무가 3그루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작은 마을에 이렇게 큰 나무가 아까 그 팽나무 하나하고 살구나무하고 여기에 3개하고 이 마을 안에 들어가면 1그루가 더 있거든요. 그러니까 100년이 넘은 나무가 6그루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나무만 봐도 마을의 역사를 알 수가 있다. 그만큼 오래되었다는 거. 그래서 우리는 사람이 한 사람이 인생이 전부 다 인문학이다. 그래서 우리 인문학 하면은 굉장히 어렵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한 사람이 살아온 인생, 아직까지 저는 인문학이라고 말하고 표현하기는 그렇지만 대신에 요즘에는 한 사람의 인생을 사람 체계로 또 표현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가덕도에서 이 삶을 이겨내신 분들은 하나의 다 인문학으로 표현해도 되지 않을까, 제가 이렇게 생각해서 이 마을과 이 마을 어르신들을 전부 다 인문학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성물 중 하나가 만약 사라지게 된다면, 지금 우리가 전부 다 가덕도 같은 경우에는 다 사라질 나무도 그 숲들이고요. 숲이 100년이 됐, 동백숲이 100년이 됐다 이야기했잖아요. 100년의 숲은 어디든지 다 100년인가요? 산은 다 100년 넘었잖아요. 그죠? 우리 태어났을 때부터 있었으니까. 근데 우리가 어릴 때 분명히 그 산에 갔을 때는 전부 소나무였어요. 근데 지금 갔더니 소나무가 아니고 참나무인 거예요. 그걸 우리는 바로 숲의 전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100년 숲이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숲을 숲가꾸기를 하지 않았다라는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가덕도 같은 경우에는 배를 타고 들어가야 되다 보니까 지자체에서도 거기까지 들어가서 숲가꾸기를 할 여력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이 밖으로는 전부 다 숲가꾸기를 하다 보니까 소나무가 굉장히 많아요. 평백나무, 소나무 이런 게 많은데 가덕도 지금 이 장소에는 소나무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무 두 그루가 이렇게 드서있죠. 이거는 많이 본 적이 있을 텐데요. 혹시 본 적 없으세요? 저는 다 아는 것만 가지고 옵니다. 최부잣집 하동. 네. 하동에 있는 소나무. 이 두 그루가 어른들 판에 두 그루가 서 있거든요. 근데 이 나무의 모습과 이 나무의 모습은 다르죠. 네. 어떻게 왜 다를까요? 근데 이 나무 두 그루가요, 하루 들판에 있다가 만약에 한 나무가 죽었다. 그럼 한 나무가 살 수 있을까요? 뿌리가 닳을 수도 있겠네. 그럴 수도 있죠. 그러면 한 나무가 죽고 없다. 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가꾸기 되겠죠. 가꾸기 되고. 나무도 사람하고 같아서 외로운 거예요. 그리고 이 너른 들판에서 바람, 비, 태풍, 햇빛 이걸 전부 다 나눠서 공급받던 걸 혼자서 한 몸으로 다 받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들 같은 경우 이 나무들도 둘일 때는 같이 살아갈 수 있지만 하나일 때는 바로 사라지진 않겠지만 얘들도 똑같이 서서히 사라져 간다라는 네. 참나 도토리입니다. 그 숲의 준위 과정에서 소나무 숲이 싹 빠져나가면 참나무가 들어오거든요. 참나무가 들어오거든 또 싹 지나가고 나면 서나무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가덕도 같은 경우에는 참나무, 서나무 이런 게 많이 있다 해가지고 100년 숲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 도토리는 없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나무 한 그루가 주는 의미가 굉장히 큰 게요. 이 도토리 하나에도 생각나는 거. 네, 다람쥐, 도토리. 참나무가 없어지고 도토리가 없어지면 다람쥐가 사라집니까? 사라질까요? 다람쥐는요, 도토리가 아니어도 다른 걸 먹고 삽니다. 잡식성이거든요. 네. 근데 도토리 묵도 마찬가지로 우리 인공으로 요즘에 많이 밀가루나 이런 걸 이용해서 만들 수 있어요. 근데 참나무가 사라지게 되면 없어지는 것들이 있어요. 참나무에만 사는 애들이 있거든요. 네. 우리 여기 보면 방패벌레, 가시거품벌레, 거위벌레, 장수풍뎅이, 놀군 이 애들이 전부 다 앞에 참나무 자가 붙는 애들입니다. 참나무가 없으면 살 수 없는 친구들. 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장수풍뎅이 있죠. 네. 얘들도 마찬가지고 얘들도 수액이나 이런 걸 먹는 것도 전부 다 참나무에 있는 수액을 먹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데서 놀다 우리도 밖에서 놀다가 잠을 잘 때는 집으로 가잖아요. 얘들도 마찬가지로 밖에서 놀다가 뭐 음식 섭취라든지 뭐 잠을 자거나 이럴 때는 전부 다 참나무로 오는. 네. 그래서 참나무 한 그루가 사라지게 되면 이렇게 많은 애들이, 근데 얘들뿐만이 아니고 참나무에만 생활하는 애들이 많거든요. 나비 종류. 네, 그런 애들도 한꺼번에 다 사라진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 참나무 한 그루가 사라지는데 지금 우리가 본 것만 해도 아까 6종이었잖아요. 근데 이 멸종되는 애들이 참나무만 멸종될 때 금방 걔들이 멸종돼 또 금방 걔들을 먹고 사는 애들도 있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먹이 사슬에 의해서
이 하나가 없어지면 그 이후로 사라지는 애들이 연결해서 500종이 넘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생물종 다양성은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가덕도 숲도 굉장히 중요한 숲이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네, 가덕도. 네, 이게 지금 전체로 조망할 수 있는 곳이고요. 아까는 이거는 이미 말씀드려가지고 볼 수 있는데, 여기 지금 우리가 사라지는 데가 아까 입구돌굴, 포진지, 인공룡굴, 동백굴라, 네, 이렇게 해서 이 안에 배총이 2개가 들어있고, 동굴이 들어있고, 포진지가 들어있고, 막길, 아까 그런 역사도 사라지고, 문화도 사라지고. 근데 얘들만 사라지는 게 아니라, 어떤 거, 우리 추억들도 같이 사라지죠. 네. 한 마을이 사라지게 되면, 내 어린 시절에 살았던 내 고향의 모습도, 내가 또 거기에 놀러 가서 담았던, 네, 그런 추억, 그런 것도 한꺼번에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얘들도 지금 작은 습지에서도 다 상징하는 애들이거든요. 이렇게 많은 아이들이 작은 물에 이렇게 알을 낳고 사는데 얘들도 다 사라지게 됩니다. 지금 가덕도 같은 경우에 반딧불이가 굉장히 많이 나온다 했잖아요. 5월, 9월, 5월달, 9월달에서 너 반딧불이까지 해서 이렇게 많이 나오고요. 얘는 달팽이 아제비라고 우리 한국산 고유종입니다. 우리 한국에만 있는. 네. 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달팽이하고는 좀 다른 모습이죠. 색깔도 다르고. 네. 좀 노랗죠. 얘 같은 경우는 한국 고유종으로 가덕도에서 가장 많이 발견되고 있고요. 네. 그래서 얘들이 다 사라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도 많이 사라졌죠. 원래 이 마을이 여기가 모래였거든요. 모래석지였는데 이게 다 사라지면서 이렇게 변해버린 거죠. 근데 이 모래석지에서도 굉장히 우리가 갯벌이 중요한데, 갯벌 안에 누가 살아요? 조개류가 살고 있죠. 이 조개류가 이 바닷물을 정해주는 게, 조개 한 마리가 정해주는 게 120m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120m를 한 마리가 정해를 해준다 하면은 10마리, 100마리, 1000마리로 넘어갔을 때, 그럼 여기가 이 전체가 다 사라진다라고 생각하면 거기 안에 있던 바닷물을 정해줬던 조개들도 다 없어지니까 연안갯벌이 그만큼 중요해요. 걔들이 다 사라지고 나면 그럼 이게 물을 정해줄 수 있는 애들이 없잖아요. 그러면 그 정해주지 않는 물이나 거기에서 그거 음식들을 누가 먹어요? 결국에 물속을 유영하는 물고기들이 먹습니다. 고기들이. 근데 고기들이 먹고 나면 그 고기들 다 어디로 가요? 그렇죠. 우리 밥상으로 다 올라오는 게 바로 그 이야기 한참 전부터 많이 나왔죠. 우리가 버린 쓰레기 우리 밥상으로 온다. 네, 바로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섭지라든지 이렇게 많은 하나가 바다 하나가 갯벌이라든지 강섭지라든지 이렇게 하나 없어지면 그만큼 우리 인간들이 위험해진다. 네, 근데 그걸 우리는 피부로 느끼지를 못해요. 근데 하나가 사라지고 나면 우리는 점점 천천히 느끼게 되죠. 왜? 지금도 우리가 그때가 참 좋았는데 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가덕도 같은 경우에도 사라지고 나면은 지금은 모르지만 그때는 그때가 참 좋았다 하는 이런 생각들을 하지 않을까. 네. 그래서 저는 반대를 위한 반대이기보다는 사람을 위한 개발이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위험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그리고 아름다움도 유지될 수 있는 그런 개발이면 좋겠고, 사람도 같이 살고 생명도 같이 살 수 있는 그런 개발을 희망합니다. 네, 12시 넘었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에게 좋은 강의를 해주신 강사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